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수업은 미술사 수업으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리 한번 말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빈치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의 부활이자 인간성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인간성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과거 중세 절정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중세 절정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물론 르네상스도 여전히 종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경직되고 좀 더 보수적인 형태의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삶이나 뭐 삶의 의미나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신의 뜻과 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한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같은 것은 애시당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자,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이제 그 플라톤, 특히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이면에 깔려 있음을 앞선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르네상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와는 좀 180도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생각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철학자가 누구냐면 미란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는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불사의 존재도 아니지만 너는 마치 너의 창조주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신을 형성할 수 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수많은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교회가 금기시했었던 다양한 가치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죠. 음.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르네상스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싹 트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꽤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빈치는 다빈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정한 예술이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인 것이고,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잘 모방하기 위해서 과학 지식을 통해서 완벽한 기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의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잘 재현하기 위한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모범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된 법칙이 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빈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죠.
일단 첫 번째, 예술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법칙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예술가가 따라야 하는 것은 눈의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눈의 판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눈이 뭐 판단을 하는 건가? 자기만의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나 어떤 감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지 바깥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는 형상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빈치의 말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 그런 걸 실현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일을 하나 줍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영묘를 미리 이제 건축해 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당시 교황들이 좀 파라오처럼 좀 자기가 묻힌 무덤을 좀 미리 짓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생각했었던 그 무덤이 꽤 사이즈가 좀 컸었어요. 실제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조각상을 갖다가 여러 개를 배치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 돌을 고르려고 그 킬라 제작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거기에서 돌 고르는데 시간을 갖다가 너무 많이 허비해 버리게 되는 거죠. 무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교황은 이제 그 무덤 의뢰한 거를 아예 까먹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또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신축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던 상태였거든요. 자, 그러다가 교황이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다른 일을 하나 부탁하게 됩니다.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천장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시스티나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사실상 뭐 예배당으로서의 뭐 역할은 거의 뭐 상실해버렸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조용히 예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황이 죽게 되면은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도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이제 문거로 잠그고 이제 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천장에다가 그려놓는 것이 천지창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6개월 동안 돌을 골랐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왜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돌을 골랐나 이거죠. 자, 그 이유는 아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바깥의 규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보편적 법칙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고 내면의 형상을 토대로 해서 그림 그리고 조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 돌멩이 안에도 그 안에 이미 형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안에는 이미 조각할 형상이 들어가 있고 자기는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고 쓸데없는 부분을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돌에다가 무언가를 새겨 넣는 게 아니라 이미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겉에 무언가 다른 게 막 더 씌워져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제거해가지고 안에 있는 형상을 끄집어내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돌을 고를 때 뭘 했느냐? 형상이 들어있는 돌을 찾으려고 6개월 동안 그 돌 찾아가지고 쌓아다니기 시작했다. 뭐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실 그 미켈란젤로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많은 부분에서 좀 닮아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진료인, 두 번째는 형상인, 세 번째는 운동인, 네 번째는 목적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형상인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은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나무는 그냥 진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책상을 하나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자, 간단합니다. 책상이라고 하는 형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형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나무를 갖다가 그 형상 안에다가 집어 넣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형상대로 나무가 딱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짜잔 하고 이제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가 생각했었던 진료인과 형상인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럼 운동인은 무엇이냐? 무언가이 만들어지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해가지고 책상이 됐다고 했을 때, 형상이 있고 진료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다가 무언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군가가 운동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수가 한 행위가 운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는 무엇이냐? 뭐 간단합니다. 이 책상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언가를 받치고 책 같은 걸 올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물 같은 경우에는 형상 안에 이미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상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커다란 판이 하나 있고 다리가 4개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무언가를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형상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이 기본적인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꽤나 많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똑같진 않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세 역사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죠. 과거 중세 절정기에는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이 이제 신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플라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니까 딱 원론으로 갑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고 이 이데아의 세계는 이제 신적 세계로 뭐 천국이나 이런 것으로 현실 세계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으로 이렇게 딱 양분시킨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실 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랑 그 비잔티움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새삼스럽게 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랑 좀 딱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리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의 세계, 특히 뭐 이데아 이런 식의 관념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데아와 딱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맞게끔 이제 갖다 고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중세 전반을 지배하는 이 사상이 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새롭게 들어왔고 그 철학이 그 시대 전반을 갖다가 새롭게 지배하기 시작했고 지배함과 동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다가 뿌리기 시작했으니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미켈란젤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더불어서 미켈란젤로가 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신체예요. 자,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되게 많이 달라요. 중세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그 신플라톤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신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위에 빛이 하나 있고 빛에서 무언가가 유출돼 가지고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뭔가가 톡톡톡 튀어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신플라톤주의가 이 신학과 정확하게 맞붙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는 빛에서 제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쓸모없는, 좀 방해가 되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는 신학에서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 신체를 갖다가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체를 왜 부정하느냐? 신체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느냐? 간단해요. 우리의 몸에 깃드는 욕망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희노애락을 추구한다거나 뭐 어떤 다양한 뭐 욕망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멀리 해가지고 항상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가다듬고 뭐 공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갖다가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의 입장에서도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르네상스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의 아름다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로지 신체뿐이다. 그리고 신체의 완벽함은 조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신체 이외의 뭐 사물, 뭐 자연 풍광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인간의 몸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특히 다 미켈란젤로가 관심이 많았던 신체는 여자보다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남자의 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남자의 신체를 갖다가 그리게 되죠. 특히 그 다비드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림을 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손톱과 손가락 관절에 있는 주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조각상에다가 담아내게 되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신체를 갖다가 인간의 몸뚱아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왜 인간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까? 이것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리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이데아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현실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이 좀 더 중요하고 현실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잘 관찰해서 한번 모방을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조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현실을 갖다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료에 대한 이해, 형상에 대한 이해, 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굉장히 권합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좀 안 좋게 생각했었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 현실 세계를 다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그 아래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이데아의 세계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좀 더 경험적인 측면, 좀 더 관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육체를 갖다가 부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뭐 욕망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 그러한 영향 아래에서 인간의 신체를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뭐 그러한 형태의 예술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까지. 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정말 신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려진 그림 중에 유명한 거는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이죠. 음. 물론 그 천지 창조에도 인간의 신체가 잘 묘사되어 있기는 해요. 뭐 특히 그 손가락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러한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나신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나체로 이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기도 하죠. 하지만은 역시
최후의 심판이 이제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는 시스티나 예배당을 장식하는 그림인데 등장인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나체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랑 성모까지도, 그러니까 제일 센터에 있는 예수와 성모도 나체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교황이랑 그 고위 성직자, 그러니까 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엄청나게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추기경들이 제발 좀 성기, 그러니까 예수님 꼬추만이라도 좀 가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거를 거절합니다. 뭐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청지가 창조될 때 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체야말로 신의 아름다움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나체야말로 신을 닮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좀 없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위에다가 덧칠 해가지고 옷을 입히게 되죠. 그럼 지금 가보면은 이제 옷을 입은 것도 있고 벗은 것도 있는데, 이제 벗겨낼 수 있는 건 벗겨냈고 벗겨낼 수 없는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두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다빈치는 법칙이 중요해요. 보편적 법칙, 뭐 원근법 같은 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묘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는 그 법칙을 만들고 창조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안 중요하다.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은 나의 내면 안에 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할 뿐?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표현할 뿐. 그리고 모든 대상 안에는 이미 아름다움의 형상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각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현상을 어떻게 한다? 그냥 끄집어내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신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다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미술 이야기 책을 쓸 때 그 르네상스 파트에서 다빈치랑 미켈란젤로는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라파엘로는 좀 솔직히 다루지 않았었어요, 저기다가. 그래가지고 좀 빠져 있으니까 좀 독자들을 위해서 라파엘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